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신입생 그리고 또 이번에 편입하신 학생들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약 3분의 1에서 반절을 차지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참여해주신 학생 중에서 사실 낯이 익은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기회에 또 뵀던 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신입생, 편입생 분들이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거 무척 반갑고요. 또 이 자리는 제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신입생들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보내줬던 메시지들,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하셨을 때 쓰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일관성 있게 한 메시지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를 제가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연령별 분포도를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30대 이하 분들 잠깐만 손 들어 주십시오. 10명 미만이시고요. 40대 미만에서 20대 30대와 40대 사이에 계신 분, 약 10명 정도고요. 40대에서 50대이신 분,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신 분, 역시 한 8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희가 저희 사람의 뇌는, 사람의 뇌 중에서 만약에 제 뇌를 얘기한다면 제가 느끼는 게 40이 되고 40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닌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여기를 찾아오는데도 조교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와줘야만 올 수 있고, 이처럼 많은 저희 인지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이제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뇌세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강극선이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65세를 넘어서고 70대를 넘어서면은 약 60%에서 40%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지 능력의 저하인데 이게 치매가 아닌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슬픈 건 그 중에 약 반절이 실제로 치매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무섭죠. 이 얘기는 여기 계신 분 중에 30%는 만약에 70세까지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30%는 치매에 걸려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70세 사는 거는 거뜬하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 또한 요즘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고, 요즘에 친구 부모님들 혹은 어른들 연세가 얼마십니까? 여쭤보면 90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가끔 100에 가까운 분도 제가 아시는 분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은 걸 봤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40대를 이후로 이렇게 이 하강곡선 속에서 70을 맞고 80을 맞고 90을 맞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지 능력은 사실은 우리를 사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느껴보신 분이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자신의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이거는 한 50% 정도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치매로 갈 거라고 걱정해 보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그 분포가 아니네요. 이거는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통계적 수치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70이 되고 80이 되면 우리 중에 3명 중에 1명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고, 치매나 정상적인 노화, 그 인지노화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매도 처음에 정상적인 노화인 것처럼 기억력하고 좀 깜빡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급격하게 되죠. 치매도 종류가 많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정상적인 인지노화가 치매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인지노화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40이 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분 계세요? 잃고 있다.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나의 기능들을 잃고 있다는 생각. 나는 내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마 우리가 20대 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남성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남성이라면 저를 따라다니는 여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미래가 창창했던 것 같아요. 제 미래는 수많은 가능성들과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30이 되고 40이 되면 50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없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만 남게 되죠. 전부 우리의 삶은 전부 의무가 돼버리잖아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애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 일만 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딱 돌아다보고 나면은 20대의 나는 없지 않습니까? 20대의 나는 없고 흰머리도 나고요. 그리고 피부에 광택도 있고요. 나를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이제 당연하죠. 이제 두려움은 이제 혹시 지나가는 아이가 나를 착각해서 할머니라고 부를까 봐 혹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까 봐 걱정되는 것도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노화라고 하는 것, 내가 30이건 40이건 50이건 60이건 내가 나의 젊음을 잃어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인지 능력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건 사실은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의 우울증의 소재가 됩니다. 나는 잃어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상실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 오늘 오신 분들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 그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우울증이 안 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혹은 몰래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여기에 억지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집에 안 계시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남들은 안 하는 선택을 하신 거죠. 온라인 대학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 가족들도 보면 왜 또 공부하나?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혹은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공부해서 뭐 하나? 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정말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큰 결심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토요일, 그 금쪽 같은 토요일이죠, 오늘이 사실은요. 다음 주가 그 추석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사실은. 결혼하신 분은 결혼하신 분대로 사실 갈 데가 많고요. 또 친구 안 만난다고 저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그것들을 버리고 토요일날 여기에 오신 분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인지 노화의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도전들을 맡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설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 7월이라서 딱 이번 달로 15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공부를 시작한 게.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라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몰라서 이렇게 움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한테는 도전이죠. 제가 만약에 나 새로운 거 시작 않고 그냥 아동할래 했으면 그냥 오늘 아동을 준비를 안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하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드느라고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1년 동안 쓸 두뇌의 활동을 하룻밤새 다 썼구나. 실제로 그랬어요. 1년 동안 거의 쓸 그 두뇌의 활동을 제가 그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뭐 한숨도 못 잤으니까 이걸 쓰면서 이걸 만들면서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유사한 과정들이 동일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생활이 안주할 수 있을 그 순간에 뭔가 다른 걸 시도하셨듯이 저도 뭔가 다른 걸 시도해서 오늘 다른 걸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오시고 질문을 해온다면 제가 반갑게 받아들일게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자극이 되고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우리 그 늦가기 학습자들 분들이 실제로 우리 온라인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막 이제 학습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걸렸던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노화와 그 우리 인지능력 저하의 양태들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설명들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의 그 인지 혹은 신경과학들이 답변들을 만족할 만큼 주고 있지 않고 가설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겠고 2부에서는 정말 그 자극이라고 하기엔 좀 지루한 자극들을 좀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신경심리학의 기초와 이제 노화 가설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 종합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 자극으로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같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신입생 여러분들 혹은 편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재학생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우리 그 한양사이버대학에 오셔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가장 어려웠었고 뭐가 제일 답답했었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으셨나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약 1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처음 10분이나 20분은 집중이 되는데요. 그 이후 시간은 그냥 클릭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유체 이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손은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들어오는데 그냥 스캔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고 눈으로 보지만 어떤 것도 내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어려운 경험 있으셨나요? 기억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혼자 뭔가 해야 된다는 스스로 뭔가 찾아야지. 그죠. 우리 그 고등학교까지 그 입시 교육의 단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죠. 누가 다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이게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수동적인 사람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끝나면 뭐 하고 다 순서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어디를 가보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의지로 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딱 이렇게 놀라게 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전부 제가 그 조절을 하는 과정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 있으셨나요?
공인인증서를 알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학교에? 혹은 저는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물론 제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몰랐지만 공인인증서를 봤는데 저는 일주일이 걸렸고 은행 사람하고 거의 다투다시피 해가지고 왜 공인인증서를 내 컴퓨터에 낚아내는 건지 거의 이제 그분도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제가 유학 갈 때 갖고 간 컴퓨터가 이제 거기서 산 거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니까 그 윈도우 시스템이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깔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뭐 1시간 넘게 해서 공인인증서를 깔고 1년 후에 자기 그 다시 재계약이라나요? 재갱신할 때도 한 달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은행에 또 전화하면 어떡하나. 공인인증서로 우리가 학교에 들어오면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려움을 느껴보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학교 로그인 할 때 어려움이 있으셔서 우리 조교 선생님들과 다투신 적이 있으신 분? 근데 사실은 손을 드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면은 조교 선생님 때 바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막 따져요. 왜 안 되는 거냐고. 분명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근데 늘 이렇게 순차적인 설명들은 어딘가 빈틈이 있죠. 꼭 어딘가에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서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화창이 딱 뜨고 나서 OK를 눌러야 되는데 그 OK 창이 화면의 뒤에 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발견 못하면 조교 선생님하고 다투는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와 관련돼서 실제로 온라인 교육에 들어오실 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많고요. 또 어떤 어려움, 또 기억나시는 어려움 있으세요? 공부할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이 안 나죠,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이유가 현재 어떤 이유인가요? 여러 가지 사회 재방 활동이나 비즈니스를 통하여. 그쵸. 만약에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정에서 아빠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학생 역할을 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안 나죠. 토요일 날 시간이 내는 건 거의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가족들한테. 아빠가 토요일까지 나가버렸다. 엄마가 토요일까지 나가버렸다. 지금 저희 애기도 저희 아빠랑 비극적으로 둘이 그 애기는 저희 애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7시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그 도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침 7시부터 제가 나오는 그 12시까지 도라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애기 아빠는 애기를 그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놀아주지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저녁 6시에 들어가면 이제 11시간을 돌아와 타요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시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힘들다라는 것도 사실 큰 어려움인 건 맞죠. 또 다른 어려움 그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그러시면 이제 제가 예상한 어려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40을 지나서 인지 능력이 저하될 때 가장 어려운 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10살 때와 20살 때와는 다릅니다. 잘 안 배워져요.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젠가요? 나는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10살짜리 애가 샤샤샥 더 속상한 건 조카가 와가지고 샤샤샥 더 괴로운 건 이제 애기가 와서 저를 가르칠 때죠. 스마트폰 가르쳐주고 제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바바박 하고 있는데 4살짜리 우리 애기가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니 도라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니어 네이버를 그 검색어로 쳐놨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구글 창에서 주니어 네이버를 딱 그 누른 이후에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니어 네이버를 뚝 때린 후에 거기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도라를 TV 만화를 누르는 애 도라를 누르니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40 얼마가 지나서야 이 발견한 스마트폰의 거를 아기는 제가 몇 번 한 걸 보고 알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들은 현저하게 저하되는 거죠. 좀 속상하죠. 근데 또 하나는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정신 차려보면 딴 일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발표를 하면서도 제가 괴로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잠깐 놓으면 그 전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저의 집중력과 지금 싸우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도 잠깐 딴 생각하면은 딴 나라로 가시는 거죠. 이 맥락에서 없어지고요. 그렇죠. 특히 혼자 계시면 이 집중력이 어렵죠. 저처럼 계속 앞에서 이렇게 애기 얘기도 좀 해주고 도라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혼자 집에서 11시, 12시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집중이 될 수가 없겠죠. 자극이 없잖아요. 특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말이 너무 느려서 2배로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2배로 들어도 제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워서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주의 집중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2배로 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력 감퇴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등 감각 능력이 정말 감퇴합니다. 제가 좀 이따 실험해 볼 거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게 많고 안 들리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이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그죠? 한 40%는 경험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재빠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든 느려요. 저 보면 제가 예전에 재빨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10살 때는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선생님이 말을 막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걸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밥도 느리게 먹어요. 실제로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말 속도, 걷는 우리의 운동 기능 속도 모든 게 다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런 게 생기면 내가 조카한테도 밀리고 내 애기한테도 밀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거 배울 생각을 못하게 되죠. 내가 다니는 직장 간신히 다녀서 내가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거 살짝 숨기고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의학교에 부임했을 때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다른 교수님들한테 말을 안 하려고 다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신경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지 능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잠깐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맨 마지막 장이나 혹은 그 낱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지가 있죠. 이제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 유형을 다 바꾸고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볼펜 준비되셨죠? 지금 우리가 쓰는 능력은 보는 것, 시각 능력을 지금 보고요. 쓰는 능력이니까 운동 능력도 볼 것이고, 이제 차례차례 이제 속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20초 동안 보기에 짝에 주어진 것과 같이 숫자를 도형으로 바꿔 적으시면, 아직 적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20초를 세겠습니다. 자, 잠깐. 이 문제를 이해 못 하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의 속도도 우리 인지노화와 관련됐습니다. 이 문제 다 이해하십니까? 예, 다행이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몇 개를 적어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3 밑에는 마름모가 들어가고요. 5 밑에는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는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이거를 몇 개 정도 적으셨는지 5개 이상 적으신 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5개 미만 적으신 분. 그러면 8개 미만 적으신 분, 10개 미만, 13개 미만, 다 적으신 분. 상당하네요. 처리 속도가 괜찮으신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능 테스트가 있잖아요. 지능 테스트에서 숫자와 기호를 바꿔놓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그 테스트의 이름이요? 바꿔쓰기 문제로 돼 있고 영어로는 디짓 심볼이거든요. 이 문제가 거기서보다는 좀 어렵죠. 동일한 문제가 이제 지능 테스트도 있고 지능 테스트 이외에도 가끔 신경 심리 이렇게 재는 문제도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스트룩 테스트라고요. 다음 단어들의 색깔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빨강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노랑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글자의 색깔인 빨강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짓궂게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오늘 조금 첫 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글자의 색깔. 이거 제가 들어요? 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파랑, 노랑, 초록.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이해 못 하셨으니까 이속도가 약간 느리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도가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노랑이라고 하는 그거 사실 빨강색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노랑이라는 글자를 보는 글자를 읽는 감각하고 적어서 색깔을 읽는 그 색에 대한 감각이 두 개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감각을 먼저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색깔 감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자를 무척 좋아해요. 문자를 보면 미친 듯이 읽어내죠. 신문 보면 짜자자자자. 드라마를 보고, 아니 드라마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밑에 글씨 지나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웃잖아요, 우리가. 글자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대단하죠. 왜냐하면 학습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색깔보다. 그래서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가 색깔을 읽고 싶은 욕구보다 훨씬 센 거죠. 근데 그 욕구를 억누르고 색깔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글씨를 읽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노랑,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초록이요. 연습을 하셨죠? 이제 이거를 스트룩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스트룩 테스트는 우리가 그 감각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부를 억제하고 하나만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제 이것이 바로 스트룩 테스트인데 이게 사실은 억제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경쟁적인 신호 내에서 한 것만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해서 그것을 뜨게 하는 거죠. 한 번만 두 번째 줄을 같이 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요. 초록, 파랑, 초록, 파랑, 노랑, 파랑. 조금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글자를 읽고 싶은 제 욕구를 계속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글자를 말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제 뇌 감각에는 그 글자가 먼저 떠올랐는데 색채를 누르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글자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스트룩 테스트면 그 다음은 이제 근데 이 소리가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보신 분 있으시죠? 이 틴벨이라는 그 소리 테스트 없으신가요?
들리시는 분?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애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유아만. 이제 여기서 연령 분포도가 딱 다시 나오는 거죠. 분명히 20대만 손을 들으셨을 거예요. 20대. 근데 사실은 제가 집에서 이걸 들어봤는데 제가 14 이상은 못 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스피커 시스템에 뭔가 너무 민감해서 이게 들리는데 제가 집에서 해보면 사실은 제가 15부터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정도는 확실히 들리죠, 다들. 다 들리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파동도 지금 스피커가 좀 확대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40대들은 대부분 돌아가 보자면 못 듣습니다. 그 15 이상은요. 그래서 이거는 들리는 소리가 몇 개입니까 해서 제가 사실 숫자를 세려고 했는데 이 스피커 사정 때문에 숫자를 셀 수는 없겠고요. 이제 다만 고주파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20대면은 거의 다 듣는데 30대가 못 듣는 주파수대가 있고 이제 점점점 고주파는 저희가 못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휘 위창 테스트라고 그래서 10초 동안 소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말해보는 겁니다. 소리 내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동, 소와 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10초를 재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지능력이 무척 저하되다 보니까 제가 10초를 해보자면 소가 소리, 소망, 소공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휘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어진 순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상 노인들 그리고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막 많은 숫자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굳이 일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인지 테스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몇 개의 단어를 말하는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이 작업 기억 테스트인데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원래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상으로 대부분 작업 기억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그걸 약간 이제 바꿔봤습니다. 1에서 10까지 차례대로 세면서 숫자 사이마다 9구단에 6단을 외우는 거죠. 자원하실 분 있으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죠. 소리 내서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작! 1, 2, 3, 4, 4, 4, 5, 6, 5, 30, 6, 6, 6, 36, 7, 7, 8, 8,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서는 지금 1과 그 다음에 6 곱하기 1, 6 곱하기 2의 이 라임, 이게 즉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작업 기억 테스트로는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업 기억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작업 기억은 제 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제 전두엽에 접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뭘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것만큼 지금 순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접시에 제가 1도 올려놓고 2도 올려놓고 6단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접시들을 빨리빨리 빼내는 거죠. 1도 뺐다가 6 곱하기 1도 뺐다가요. 그 얘기는 그 접시에 있는 그 정보라고, 그 접시에 놓인 정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정보를 보유하는 동시에 접시에 놓인 그 정보를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가끔은 숫자적 조작도 할 수도 있고요. 문장 조작도 할 수도 있고요. 추리력도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보유하는 것 플러스 그 정보를 조작하는 것까지. 그래서 작업 기억에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1, 2, 3, 4, 5, 6, 7, 8이라는 걸 기억을 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2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2 말해야지. 2를 말했으니까 3을 해야지. 그 다음에 6단은 사실은 암묵기억입니다. 암묵기억이 뭔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이미 자동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작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2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2단은 바로 나오지만 6단은 약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 기억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정말로 이중과제의 작업 기억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밑에 문제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데 10 다음에 7일은 7, 9, 7이 14를 하시면서 다시 거꾸로 오는 거죠. 두 가지 이중과제인데 이제는 거꾸로 오는 거죠. 숫자는 7단은 6단보다 훨씬 더 덜 자동화된 기억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3, 8, 7, 3, 21, 6.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7, 3, 21에서 포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쟁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놓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즉, 제가 그 순간의 단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서커스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직 넘버라고 그래서 숫자나 단어를 보통 사람이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숫자를 우리는 7개 정도를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만약에 숫자를 접시에 담는다면 7가지 숫자를 대략 평균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4, 7, 8, 9, 7, 2, 3 이게 담겼습니다. 7가지를 그래서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능 테스트에 디지스펜에 있죠. 디지스펜이 숫자 외우기가 있습니다. 지능 검사에. 그 얘기는 원래 7개 정도를 외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접시에 놓인 숫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7숫자를 외울 수 있었는데 가면은 5개. 그리고 노인들의 같은 경우 65쯤 되면은 4, 5개 이상은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혹은 단어 5개 이상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의 접시인 작업 용량에 들어가는 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단순화시키고 좀 바꾸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지 능력을 저희가 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뽑아봤는데 작업 기억에서 그러니까 단어의 유창성에서 그다음에 청각 테스트는 재미로 좀 넣어봤고요. 스트룹 테스트는 조절 능력인데 이 조절 능력은 사실은 전두엽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무엇을 억제하고 무엇을 하는 거는 주의력과 관련돼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전두엽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처리 속도 테스트는 전두엽과 손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인지 노화가 빨리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지 노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인지 노화는 저보다 느려요. 제가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9구단 7단하고 10에서 1을 할 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포기하신 분도 좀 계셨습니다. 한 20%.
근데 많은 분들이 그 76에 42까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대단하신 인지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노화의 그 일반적인 그냥 추산치인 거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평균 뇌세포 숫자는 약 1000억 개에 달하는데 성인기를 지나고 40대를 전후로 해서 뇌세포의 수는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하루에 10,000개 정도 없어져서 70대까지는 약 2%의 뇌세포가 사라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뇌세포의 10% 정도밖에 평생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가 없어져 보세요. 상당한 양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뇌세포가. 근데 이제 불안이, 만약에 우리가 우울증이 과거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요. 불안은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를 봤더니 제가 2050년쯤 될 때에는 제가 약 80 몇 살이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약 35% 이상이 다 노인일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길을 가면 셋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인 거죠. 무섭죠. 그 버스를 타면은 그 9명이 탔으면 3분은 노인이고 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은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전철 안에서도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애인석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볼 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은 더 되나요? 한 10분의 3은 3분의 1은 되나요? 별로 안 되죠.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노인이 돼도 버스를 타거나 어디를 타도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치매 유병률은 2008년에 봤을 때 약 유병률이 8.6%였어요. 우리나라 인구 65세 기준을 봤을 때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약 8%였는데 제가 80세쯤 될 때는 약 13.5%로 22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기고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비용이 막대하죠. 왜냐하면 가족이 더 이상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으로 좀 지원이 나가기도 하고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커서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이 치매 때문에 바닥이 날 거라는. 왜냐하면 뭐 암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치매가 차지하는 의료 비용,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플러스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까지 하면은 이거는 거의 정말 모든 의료계의 그 비용들이 아마 치매 때문에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제가 과연 치매에 대해서 대비할 만큼 돈이 있을 것인가? 혹은 내 아이가 나를 서포트할 만큼 돈이 있을 것인가? 이거 불확실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우리 연금보험도 다 바닥나잖아요. 사실 좀 불안하죠. 이처럼 불안은 미래와 관련 있습니다. 미래를 봤더니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가 기억절을 경험하고 그 중에 약 반절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다른 종류의 치매를 발전합니다. 치매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 두 번째는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그래서 스트로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또 마비가 왔을 때 이제 거기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치매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말을 하죠. 사실 내가 위험하다고 반짝반짝반짝 불안을 주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거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람을 영유하고 잘 살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안은 늘 디프레션과 같이 있습니다. 불안은 우울증과 양면의 동전의 양면이죠. 불안은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기하죠.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인지 능력이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실 직관 능력이,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색도 칠하지 않아요. 장밋빛도 칠하지 않고 진짜 현실만 보니까 진짜 우울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은 세상은 정말 우울한 곳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제대로 인지하면 가끔 불안과 우울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불안이 좀 적고 우울이 정도도 좋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는 우리에게 불안과 우울을 주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측면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 노화에 의한 인지능력 저하 초기 치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인지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이게 균등하게 저하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뇌가 늙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멀쩡해요.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기억 능력의 일반적 감퇴 경향에서 암묵 기억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반면 외현 기억은 현격하게 저하됨. 암묵 기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인지심리학을 들어보신 분? 그러면 아시겠죠? 말씀해 보세요. 암묵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의 초기와 변화로 내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맞습니다. 암묵 기억의 특징은 제가 의식적으로 떠오르지 않아도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과정이죠. 제가 밥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고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왼쪽으로 돌려야지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걷기 같은 거 이런 게 암묵 기억인데 또 어떤 게 암묵 기억인가요?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의식들이요. 그런 것도 암묵 기억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신경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런 암묵 기억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는, 근데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의식을 한다는 건 전두엽이 작동을 한다는 건데 전두엽이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고 하죠. 자아. 근데 에고한테 들키지 않고 튀어나오는 녀석, 그 이드라고 하죠. 그 이드의 무의식을 이제 암묵 기억과 연관시켜서 살펴보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혹은 정상적인 인지 노화를 겪고 계신 분들이 걷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계속 튀어나오죠. 그리고 밥 먹는데도 지장이 없고 운전도 그렇게 곧잘 합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요. 그처럼 이상하게도 암묵 기억은 보존이 되는데 외현 기억만은 현격하게 저하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떠올리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기억은 대부분 인지 과정에서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외형 기억에서도 의미 기억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반면 일화 기억은 현격하게 존재된다. 일화 기억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설날이다 하면은 그건 의미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설날이다. 이거는 의미 기억입니까? 외형 기억입니까? 이처럼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의미 기억입니다. 하지만 내가 20년 전 설날에 5,000원을 받고 날듯이 기뻤다. 이처럼 시간이 있고 공간적 맥락과 연결된 그런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기억합니다. 하지만 뭐 많은 게 제가 기억 중에 잊어버린 게 많기는 해요. 하지만 더 빨리 없어지는 건 이런 기억입니다. 제가 10년 전 5월 15일에 어디 있었는지, 누구 결혼식 때 누굴 가는데 누굴 만났어요. 제가 분명히 5년 전엔 기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사람 얼굴도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처럼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일화 기억들은 정말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을 잘 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저께 슈퍼에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어요. 그 신랑이,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에릭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을 찾아서라는 책을 이제 자서전적으로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좀 읽었어요. 왜냐면 저도 뭔가 종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책 한 권을 읽으면 좀 뭔가가 포커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젠가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세포는, 그러니까 one cell at a time에서 한 번에 세포 하나씩이란 명제를 내세웠다라는 얘기를 그저께 했습니다. 신랑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저한테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보더니, 너 이 책 한 달 전에도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죠. 분명히 제가 그제 얘기한 거거든요. 신랑은 그 맥락을 한 달 전으로 잡은 거죠. 근데 더 괴로운 건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내가 이 책을 봤었나? 왜냐면 신랑 기억이 저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달 전에도 이 책을 보면서 혹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나. 이처럼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일화 기억들은 현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또 지능의 측면에서 볼 때 유동성 지능은 저하되고 결정성 지능은 상대적으로 보존됩니다. 유동성 지능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설명을 하게 되겠네요. 또 하나는 공간 지각 능력들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이처럼 노화가 되면 모든 능력이 아니라 부분 연결이 되진 않지만 이놈 저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연관성은 모르겠어요. 현재 그게 우리 인지심리학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제가 너무 천천히 말을 하다 보니까 촉박하긴 한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그 늦가기 학습자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게 무슨 능력의 감퇴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게 많고 잘 안 들려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뇌가 노화되면 감각 기관이 쇠퇴를 하면서 시각 기관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안구의 황화 현상, 우리의 그 수정체를 이렇게 하는 렌즈들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눈에는 이렇게 약간 노란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들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색깔들을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파랑색 계통의 단파장의 계통들 파랑, 보라, 노라를 구별하는 능력이 감퇴하고요. 반면에 따뜻한 색인 빨강, 빨주, 노는 상대적으로 잘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파랑색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만약에 이 정도 색깔이면 다 구분하시죠? 이게 두 개가 다른 색깔이라는 거 구분하시죠? 근데 우리가 80세 노인을 여기다 모셔놓으면 이 색깔을 구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떼어놓으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저하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빨강색은 상당히 늦게까지도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늙으면 색깔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사물 자체를 보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청각에서는 잡음을 배제하고 청각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감퇴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도 한 가지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찻소리도 있고요. 누군가 무엇을 스르륵 찢는 소리도 있고요. 누군가 숨도 꼴깍하는 소리와 경쟁적으로 저와 들어옵니다. 근데 나에게 표적이 되는 소리와 그 소리와 경쟁 속에서 표적 소리가 늘 지는 거죠. 잡음을 배제하지 못하고 표적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 소리만을 듣는 능력들이 감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주파의 청각을 수용하는 능력이 감퇴되죠. 그래서 가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못 듣도록 고주파 핸드폰을 울리게 하는 거죠. 애들은 다 들어요. 선생님만 못 들어. 그래서 막 삐비비비빅 하는데 선생님만 못 듣고 애들은 다 듣고 돌아보는 거죠. 실제로 애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특히 나이가 좀 많은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하죠. 이처럼 실제로 감각 능력이 쇠퇴한다는 것. 기억 능력의 감퇴에 있어서는 입력된 정보를 부호하는 능력의 저하, 그 다음에 우리가 부호할 때 정보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암기하고 인출 과정에서 효과적인 인출을 개시하고 방해 요소를 배제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용어죠. 그죠? 이거를 잠깐 그 뒷설명으로 먼저 해보자면, 기억의 단계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글로 된 그림을 구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어떤 그림이든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 출처도 발견을 못했고 얘도 출처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을 제가 이 친구 찾다가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만 나왔는데, 센소리 레지스터가. 저도 상당히 안에서 투쟁하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저의 인지 노화와. 센소리 레지스터는 뭐냐면 감각기관이 수용을 하는 거고, 워킹 or short-term 메모리는 단기 혹은 작업 기억이고요. 롱텀은 장기 기억입니다. environmental input 하면은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처음에 감각기관이 땡 하고 지각을 한 후에 단기 기억을 하는 전두엽 영역에서 막 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거기서 끝나고요. 어떤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못 기억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근데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감각기관이 쇠퇴하다 보니까 정보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 접시에 물건이 이제 별로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다 보면 단기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 접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엔 이만했는데 이젠 요만해요. 얼마 안 들어가다 보면 그 작업 기억과 숏텀 메모리에서도 영향이 되겠고, 롱텀 장기 기억으로도 잘 이전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뭔가 공고화되고 장기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부호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설명한 얘기였죠. 앞서 설명한 거. 입력된 정보를 부호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부호할 때 젊었을 때는 많은 정보가 있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저렇게 연합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정보에 끌려다녀요. 너 많이 본 것 같은데? 너 그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보들이 끌려다니는 비효율적인 부호화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인출 과정에서도 이제 부호화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기억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해내는 과정이죠. 그런데 생각해낼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효과적으로 생각을 못하렵니다.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20대였으면 제가 나 3층에 어디 해갖고 딱 보면 압니다. 공간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동부터 옵니다. 몇 층이었지? 왼쪽이었나? 전략 사용하기 이미 전에 저는 움츠러들어져 있고 혼동으로부터 수많은 방해 자극들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감을 못 잡는 거죠.
이러면서 효과적인 인출 전략을 개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 요소들을 배제하는 능력조차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출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기억 능력에서의 일반적인 저하인 거고요. 그런데 외형 기억은 노화에 따라 저하되지만 암묵 기억은, 이건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기억은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렇게 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력의 감퇴였잖아요. 그런데 주의 집중력은 전두엽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수많은 자극들 속에서 내가 이놈만 잡아서 딴 놈들은 안 보고 얘만 보겠다. 주변의 방해 요소를 제어하고 특정한 목표 자극에 주의하는 능력이 저하되고요. 물론 10년 전에는 이게 4개밖에 안 됐죠. 지하철 노선도가. 근데 제가 10년 후에 와봤더니 제가 보기 끔찍한 그림으로 변해졌더라고요. 보고 싶지도 않은 그림. 그리고 어딜 가려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보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얘를 보려면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장반에 얘네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서커스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어서 얘를 본 순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얘를 통해서 어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꼭 가야 된다면 이렇게 주의를 해서 8호선에서 어디로 갈아타는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주의를 집중하는 나의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죠. 10분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집중적인 주의는 가능한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8호선에서부터 4호선, 4호선에서 2호선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주의를 끊임없이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저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의력을 하고 계시다면 아주 탁월하신 능력을 가진 거죠. 지금까지 해서 주의가 많이 딴 데로 돌려졌었던 분들, 지금 이 강의 도중에서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계속 주의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몇 번씩 돌아오고 했는데 계속 딴 데 갔다 다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수동적 입장으로 앉아 계신 입장에서는 주의를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잠깐 집에 갔다 오고 조금만 오면 화장실도 좀 가고 싶고, 끊임없이 주의는 분산될 수밖에 없고, 노화가 되면 이것들을 쭉 유지하는 능력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과제가 바뀔 때마다 세팅을 바꿔서 주의 집중해야 돼요. 자, 산수 문제 풀어. 5분 풀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문제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애들은 빨리빨리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바꾸려면 한참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죠.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이야기인가, 이렇게 내 마음의 세팅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주의를 환기에서 다른 걸로 이동하는 능력들이 우리가 느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들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의 사실 작업인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처리 속도 말씀드렸죠. 운동 기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죠. 일반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 하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트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 시야가 20대였으면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세한 것들이 내 눈에 검색되는 게 속도가 느려지고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첫 줄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이게 하트라고 판단하는 그 과정이, 그 결정하는 작업이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운동 기능과 협응 능력을 요구하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에서 문제를 보고 시각
있는 걸 하고 그 문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의미 기억을 해서 판단까지 해서 클릭까지 땅 하는 이거는 운동 기능까지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시는 것도 사실은 처리 속도를 은근히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 교수님의 수업은 처리 속도를 무척 재고 계시죠. 우리가 가끔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풀으라고. 하지만 그분의 무의식적 의도는 여러분의 처리 속도를 빨리 해서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무의식 속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정보가 자동화가 되게끔,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하는 그분의 숨은 의도가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인 의도였나 무의식적 의도였나 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을 들으려는데 접속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유동성 지능이 저하되는데 유동성 지능은 공간지각, 추상적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인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 사실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처럼 무엇을 전략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똑똑한 것들 중에서 어떤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추리력이 좋고 머리를 막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나이가 들면은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막 이렇게 머리 굴리는 데 의존했던 사람들은 뇌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동성 지능에 의지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학습 이론 중에서는 자신의 능력의 기준을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과 자신이 무엇을 해서 외워서 그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과 학습 태도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고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고 학습에 대한 성과가 적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워서 얼마큼 봤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학습에서 꾸준히 하게 되고 학습 성과도 좋다라고 하죠. 네, 이건 좀 새로운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등한 인지 능력이 왜 그렇게 그 능력만 저하가 되는가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작업 용량 저하설, 접시가 줄어들어서, 처리 속도 저하설. 사실은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게 바로 지표다. 즉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사람일수록 인지 노화가 크다. 이게 사실 설득력을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의 자원,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분 있으면 지쳐버려요. 어떤 분은 30분까지도 가요. 이처럼 주의를 하는데 내가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억제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룹 테스트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불필요한 장애를 막고 필요한 장애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기 때문에 노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 전두엽 기능. 사실은 이 모든 걸 망라하는 거죠. 전두엽 기능 전화설은. 전두엽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처리 속도를 관장하고 작업 용량을 잴 때 보면 전두엽이 반짝반짝합니다. 사실은 전두엽은 모든 거에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가설들이 사실은 경쟁적으로 지금 인지 노화에 대한 인지적 설명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10분간 쉬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